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필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썼을 때는 원고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대략적으로 한 95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그래서 오늘은 2권의 첫 부분을 읽기 시작할 텐데, 이 9장이 상당히 깁니다. 9장 정치 복원 시대가 길어서요, 4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의 12쪽부터 2권의 12쪽입니다. 12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논란이 되는 정책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상황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비중 있는 쟁점에 관한 공개 토론이 활발하고 논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도자들은 거의 틀림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에 관해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돼 있다. 지도자들은 그런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답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논쟁거리를 숨기기 어렵다. 네, 이 글은요, 존 미아샤이머의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책에 있는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1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2.12 총선에서 민심의 홍수를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단히 격렬했다. 정치풍토 쇄신법에 4년간 묶였던 정치인들이 대거 풀려나 신민당을 창당했고, 그 배후에는 미처 정치 규제에서 풀리지 못한 양김씨가 버티고 있으면서 원격 조종을 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야당 구실을 해온 민한당이었다. 그렇다고 여당인 민정당에 타격이 없을 리 있겠나.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별난 수준의 야당 바람이 몰아쳤다. 그 별난의 상징적 진앙은 나의 선거구인 서울 종로 중구였다. 이곳은 전통적인 정치 1번지였으므로 평소에도 전국 정치의 바로미터였다. 이곳에서 나의 1차 상대자는 민한당의 정대철이었다. 그는 중구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터 잡아온 정일형 의원의 아들로 이미 제9대 보궐선거와 제10대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었다. 50의 정치 참여 유혹을 뿌리치고 야인으로 남아 결국 제11대 4년의 정치 공백기를 보냈다.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가 이번에 칼을 뽑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와 대결한다면 당시 1구 2인제 선거법에 따라 동반 당선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이변이 생겼다. 급조된 야당 신민당에서 이민우 총재가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다. 처음에는 나와 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마를 주저했으나 김영삼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경주 이씨인데다가 더욱이 나와 같은 백사파의 일가간이어서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나는 김영삼의 직구즘을 원망했다. 이민우가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부터 종로 중구 선거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치구당 김영삼의 포석이 먹혀든 것이다. 신민당 바람이 일거에 민한당을 집어삼킬 듯했다. 거기에다 나와 같은 당에 속했던 방공검사 오제도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출마는 분명 나의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고 혼전이 예상되었다. 모든 선거 양상은 나에게 불리했다.
선거는 내가 그토록 경계했던 바람선거 그 자체였다. 종로나 중구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 선거운동원, 학생층, 선거꾼들이 크고 작은 집단을 이루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여당인 우리 측이 오히려 수세였다. 우리 지구당의 지도장이 야당 선거운동에게 끌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경찰에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야당 바람을 겁내고 있었다. 더욱이 합동연설회장은 완전히 불난집이었다. 그때의 내 일기를 인용해 본다. 1985년 2월 1일자다. 장신국민학교 교정에서 제12대 국회 합동 정견 발표가 있었다. 유세장에 나갔다. 장신국교는 나의 모교이고 그곳에 운집한 군중들은 적어도 모두 나를 지지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눈초리가 나를 지지, 성원하기는커녕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노의 눈빛이었다. 아, 이들은 모두 여기 사람들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났다. 그런데 벼랑간 오제도가 한 묶음의 군중을 몰고 입장하는 것 아닌가. 앞에는 커다란 구호가 새겨진 피켓을 앞세우고 마치 기세라도 꺾으려는 듯. 더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정대철 후보의 선거 참모였던 함기환이 흰머리를 날리면서 워커를 신은 채 그 대열 맨 앞자리에 서서 군중을 몰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놀랐다. 선거 연설이 이 부분은 조금 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거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으로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선거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우리 선거운동원 여성 동지가 머리에 무엇을 맞았는지 피가 흐른다. 그 처녀는 약을 쓰며 울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 처녀는 악을 쓰며 울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른다. 나는 그 아가씨를 엎혀서 내보내고 선거 연설을 시작했다.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폭력이 선거를 망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군중이 워낙 흥분한 상태여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군중이 흥분해 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다. 네, 위에 그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합동 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이 있는데요.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가장 격렬한 선거였다. 합동연설회장에서 우리 여성당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유혈이 낭자해지면서 연설회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지난 4년간 여당 원내 총무로서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재생을 위해 애썼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성난 젊은이들은 그런 나의 활동 실적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당은 모두 독재의 화신이며 군사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했지만 그것은 나의 순진한 생각일 뿐이었다. 네, 여기 위에 사진을 보면요. 지금 그 당시 합동 유세 사진인데요. 군중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 종로 중구 지역구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순히 한 개 지역이 아니라 각 정당의 대표 후보들이 격돌하는 전장이었다. 필자는 옛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 기염을 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네,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습니다. 2월 6일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옛 서울고등학교 교정, 즉 경희궁터에서 열렸다. 인산, 인해를 이룬 청중은 전국에서 모인 것이 분명했다. 그만큼 종로 중구의 선거는 전국적 관심의 초점이었다. 내가 연설회장에 들어서자 일단의 젊은이들이 나에게 개종찬이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나를 둘러싼 지지자들과 충돌했다. 나는 선거 참모들에게 절대로 그 욕설에 말려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맡기자고 수없이 설득했다. 그런데 정대철 후보가 자충수를 두었다. 당시 이민우 후보에 대해 친일 잔재라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이는 선거마다 흔히 나오는 마타도어였다. 그런데 정대철이 합동연설회에서
신민당 바람을 의식해서였는지 그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이민우 후보에게 묻습니다. 친일 잔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군중은 일제히 우우하는 야유와 함께 야 임마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야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그날로 정 후보의 지지도가 급전직하했다. 한마디로 바람이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바람으로 우리 정치사와 선거사에 큰 획을 그었다. 나는 이렇게 서울의 대표 격전지휘자 별랑과 격동의 진앙인 종로 중구에서 선거를 치렀고 당당히 당선되어 민정당의 체면을 살렸다. 선거 결과 전체 투표수 26만 4,876표 가운데 내가 84,258표 31.8%를 얻어 1등, 이민우 후보가 82,687표로 2등, 정대철 후보가 78,849표로 3등이었다. 근소한 차이로 내가 이민우를 누르고 1등으로 당선되었고 정대철은 낙선했다. 하지만 나의 1등 당선도 사실은 야당의 분열로 이민우와 정대철이 표를 갈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나는 간신히 2등 턱걸이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전국의 선거 결과는 한층 더 심각했다.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급조된 신한민주당, 이하 신민당은 대도시에서 야당 바람을 일으켜 서울에서 출마자 전원이 당선되었고 여타 도시에서도 압승을 거둠으로써 창당 3주일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의석수로는 민정당이 지역구에서 87석, 전국구에서 61석을 차지해 합계 148석으로 과반수를 달성하긴 했지만 불안했다. 신민당이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으로 모두 67석을 차지한 반면 민한당은 지역구 26석, 전국구 9석으로 겨우 35석을 차지해 당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보여주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때는 이제 비례대표가 아니고 전국구라 그랬는데 제1당은 61석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비율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1당이 되면 무조건 61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전국구가요. 지금 약 9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1석을 그냥 줍니다. 이 당시에 잘못된 선거제도의 하나였죠, 이게. 그래서 민정당이 전국구를 합쳐서 148석으로 과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전체 의석이 한 290석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 다시 한 줄 추가해 읽겠습니다. 신민당이 주도하는 야권, 민주화의 바람이 휩쓰는 전국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선거 결과 나는 당선되어 기쁘다기보다 새로운 변화가 엄습해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이민우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합동연설을 빼고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나는 지난 4년 동안 선거구 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내외는 산꼭대기에 있는 영세민촌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곳곳을 발이 닳도록 누비고 다녔다. 이런 광풍이 몰아치는 선거를 치르면서 제5공화국 정부의 앞날이 심상치 않음을 예감했다. 나는 군중의 시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를 보았다. 민심이란 거대한 홍수와 같다는 말이 있다. 적당하면 생명수인데 이 물이 때로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홍수도 되는 법이다. 이런 민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옥까지 갔다. 온 격동의 선거를 몸소 겪은 뒤 국민의 분노에 대해 설득하고 호소하고 필요하다면 머리를 숙여서라도 해소하고 우리의 진정한 뜻을 알리겠다고 결심했다. 총선이 끝난 뒤 나는 마치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된 상이용사처럼 당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직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만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민정당이 기왕에 151석에서 삼성만 잃은 148석을 얻었으니 평년작은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의석 비율도 54.7%에서 53.6%로 약간 줄었으나 과반수를 넘겼으니 안심이라는 평가였다. 이런 안일한 평가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권익현 대표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전국 득표를 한번 보시오. 지난 11대 선거에서 우리는 35.5%를 얻었고 이번에는 35.3%이니 불과 0.2% 감소한 거요. 그런데 패배한 선거라니 납득하기 어렵소. 대표님, 내용면에서는 패배입니다. 서울 선거를 보십시오. 나하고 성동의 이세기만 1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2등 당선입니다. 그나마 강남에서는 이태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만약 선거법이 1구 1인 소선거구제였다면 거의 다 떨어지는 선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득표 면에서도 서울에서 민정당은 30%에 불과했지만 야당은 47%를 얻었습니다. 왜 당신은 서울 선거만 말하는 것이오? 나는 권 대표의 상황 인식에 놀랐다. 물론 서울표와 시골표의 차이가 동일하다는 등가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치가 그런 가치로만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일까? 대표님, 4.19가 지방에서 일어났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지만 결국 서울에서 4.19 의거가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수도 서울의 민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청와대의 장세동 경호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찾는다는 전갈이었다. 권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자 그는 대뜸 나에게 주의 주듯 말했다. 각하한테 말 잘하시오. 우리 선거가 평년작은 했다고 말입니다. 나는 청와대로 갔다. 전두환은 서울 종로 중구 격전지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 모든 선거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단히 기뻐했다. 당의 체면을 살려주어 특별히 기뻤던 모양이다. 그는 나에게 뜨거운 치하를 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나름대로 정치 상황에 대해 동물적 감각을 가진 그였다. 그도 무엇인가 불길한 파도가 밀려오는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권 대표에게 들은 얘기도 있어 입장이 난처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우회적으로만 전했다. 선거는 전체적으로 평년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전 대통령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리고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해주기 바라네. 청와대를 다녀온 뒤 나는 곰곰이 지난 시절 이른바 전두환 시대 제1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했다. 국민들은 과연 민정당과 현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선거 현장에서 본 것은 분명히 분노의 눈초리였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일부 야당과 운동권 청년 학생들의 생각일 뿐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리고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정리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결심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전례 없는 개원협상,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하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제12대 총선이 끝난 뒤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다시 원내총무로 임명했다. 야당과 나눈 그동안의 대화도 만족할 만했고 제11대 국회 기간에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어느 정도 정상화한 데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 1번지에서 1등으로 당선되어 당의 체면을 지킨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제12대 국회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국회의 구성부터 완연하게 달라졌다. 비교적 온건한 민한당은 제2야당으로 전락했고 양김씨가 뒤에서 컨트롤하는 야생의 신민당이 제1당으로 등장했다. 제12대 선거에서 이처럼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게 만든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제였다. 이를 관철하겠다는 공약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무거운 의제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민심의 소재와는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선거 직후인 2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출신 의원들만 불러 만찬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침이 내려졌다. 앞으로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의원들, 특히 서울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으로 당당하게 야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 직선제 개헌, 지방자치 실시, 사면복권, 언론기본법이나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절 없다. 특히 직선제 개헌은 말도 안 된다. 이 헌법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이제 대통령 임기 한 번도 넘기지 못하고 개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행 헌법이 적어도 10년은 가야 정치가 안정된다. 국회, 각 분과별로 이론 무장을 단단히 하기 바란다. 이런 지침을 이행하자면 원내 총무인 내가 가장 큰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야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신민당 원내 총무로는 김영삼계의 김동영 의원이 지명되었다. 나는 그와 면식이 없었다. 그는 나와 동년배였고 동국대 재학 시절 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해 나의 친구인 김인학, 당시 서울대 학생위원장, 윤학열, 서울대 물리대 정치과 대표 등과 막역했다. 그러나 1차 정치규제제로 묶이는 바람에 민정당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여당 원내 총무로서 새로운 원을 구성해야 했고 우선 야당 총무와 접촉해야 했다. 하지만 김 총무는 느긋했다. 3월 21일 마침 대학로의 흥사당 강당에서 김병오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나는 그와 제11대 시절부터 친근하게 지냈다. 축하하기 위해 갔다. 출판 기념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와 나를 김 총무와 대면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서 김병호 의원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장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신민당 계열의 이제 정치인이었습니다. 나는 기자들에게 밀려 강당 중앙에 그에게 가서 악수를 청했다. 그렇지만 그는 나와 악수하는 것조차 거절했다. 우리 국회 개원되면 만납시다. 이 쌀쌀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나는 무안을 당했지만 속으로 웃었다. 그는 그만큼 긴장했고 자기 입장이 당당함을 과시하려 했다. 그런 경직된 자세로 개원 협상에 임하는 야당 총무를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면 말하나 마나 국회에 나와야지 국회 등원에조차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지만 이런 어불성설에도 나는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 총무가 되어서 국회 원구성도 못한다면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나는 그와 거의 한 달 반 동안 협상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차리고도 총무 접촉은 국회 밖에서 하자고 고집했다. 아마 개원 전에는 본회의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았다. 꼭 어린아이들이 목리 부리는 것 같아서 어이없고 속상했지만 내 목적은 국회 정상화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성결 과제였다. 나는 주야로 그와 빈번히 접촉해 원내로 들어오도록 설득했다. 2월 12일 선거일 이후 5월 13일 국회 개원일까지 개원 문제를 놓고 김동영 신민당 총무, 김용채 국민당 총무와 거의 매일 각각 만났다. 이렇게 자주 만나 대화한 결과 특히 동갑인 김동영과는 긴장 관계도 풀렸고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신뢰감이 확인되면서 김동영 총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실토했다. 그는 이민우 총재를 모시면서도 뒤에 있는 양김씨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도동은 설득할 자신이 있지만 동교동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직선제 개헌안을 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나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동의해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거의 한 달을 끌었다. 나는 여러 차례 그에게 원만한 타협을 하자고 제의했다. 김 총무, 직선제 개헌 문제를 이렇게 개헌 전부터 들고 나오면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게 돼요. 어차피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는 차츰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오. 우선 국회부터 개원시키고 이 문제는 계속 논의 과제로 남겨둡시다. 그러면 계속 논의 과제로 한다는 기록이라도 남긴다는 의미에서 합의문에 넣읍시다.
그건 나보고 백기 들고 나오라는 말과 같지 않소. 우리 둘의 그동안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넘어갑시다. 김 총무에게는 직선제를 합의문에 넣지 않으면 당에 돌아가 공격당한다며 주저했다. 네, 김 총무 입장에서는입니다. 그는 동교동계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대안으로 그렇다면 광주 사태 진상조사와 김대중 사면복권이라는 복권이라도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여당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었다. 당의 고위층이 모두 광주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문제로도 며칠간 밀고 당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무는 김대중 사면복권과 양심수 석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무엇인가? 한 건 올리지 못하면 등원협상에서 물러서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특히 원외에서 학생 상당수가 구속 상태에 있는데 야당 총무가 이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첨언하면요. 당시 이제 야당은 동교동에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과 김영삼의 상도동이 있었는데 그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의 좌동형, 우형우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 김동영입니다. 그 정도로 측근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과 그 친척 관계입니다. 같은 가문. 친척 지간인데 촌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석휘 법무장관을 불러내 3자 대면하면서 법무부에서 구속된 학생들에 대해 선처가 가능한지 탐색했다. 김 장관은 원칙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이 점에는 김동영도 이의가 없었다. 김 장관은 선처는 하되 이것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지극히 꺼렸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기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개원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당 내에서 잡음이 나지 않을 리 없었다. 야당에 끌려다니지 마시오. 일반 국회를 개원합시다. 등등. 그러나 나는 진원지를 찾아 일일이 설득했다. 나는 어떻게 하든 한 달 안에 협상을 끝내기를 바랐으나 뜻처럼 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청와대와 새로 임명된 노태우 대표는 당내 잡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뒷받침해 주었다. 김동영 총무와의 씨름이 계속되었다. 나는 김대중 사면복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여권 내에서 반발할 것이므로 현안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를 설득했다. 이제는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협상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발표되었다. 4월 24일부터 29일까지였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는 대통령의 방미 전에 개원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마당에 국회가 개원도 못했다는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떻게 하든 야당도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처신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책무이기도 했다. 나는 당대책회의에서 개원협상을 위한 총무회담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회담은 단순히 정당 간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국민은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심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빗나갔다. 야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런 선물을 줄 리 없었다. 대통령 방미 전 개원은 실패했다. 4월 30일 방미 일정을 마친 전 대통령이 노 대표와 나를 불렀다. 미안한 마음으로 대통령실에 갔다. 그런데 방미 성과가 컸던지 전 대통령은 의외로 기분이 좋았다. 5월 2일 오찬에 3당 대표를 초대할 계획이요. 통보는 정무수석이 할 것이니 참고로 알고 있으시오. 나는 국회 개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소. 이민우 총재의 의견을 들어볼 작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몇 가지를 더 언급했다. 하나, 김대중은 현재 적법투쟁보다는 비합법적 투쟁을 생각하는 것 같다. 방치하면 1980년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면복권 문제는 실의를 잃지 않도록 관찰하고 결심할 것이다. 하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파행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다. 이 문제는 내가 단임을 선언해서 해결되었다. 둘째는 과격한 학원 소요다. 이 문제도 내 임기 중에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셋째는 공무원들부터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아마 그래야 자신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공무원들은 꾸준한 개혁을 통해 긴장시켜야 한다. 하나, 나는 여론에 끌려가는 정부가 아니라 여론을 주도에 끌고 가는 정부 운영을 하겠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 후 국회 해산을 해야 할 것이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가 있다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81년 말에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85년인데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교도소에 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85년 이 총선 2.12 총선 직전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민당 돌풍의 아주 큰 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자택연금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2일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야당 총재들에게 설명하는 영수회담이 있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여기서 이만섭 국민당 총재는 그 나중에 국회의장을 하는 이만섭입니다. 옛날 공화당 출신이고요. 이 자리에서 국회 개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민우 총재가 거기서 어떤 조건을 내놓기에는 오히려 궁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김동영 총무도 돌파구를 찾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개헌에 즈음한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했다. 5월 6일 3당 원내 총무회담에서 김동영 총무는 자기가 성안한 합의문을 내놓았다. 1. 양당 총무는 국회 개원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이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속 개원하기로 합의한다. 2. 김대중 씨 등 사면복권 문제는 원이 구성된 대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3. 구속자는 모두 석방하여 국가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4. 국회 개원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은 양당 총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는 김 총무가 김대중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그처럼 집요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에 돌아와 노 대표, 장세동 부장, 허문도 수석, 현홍주 의원 등과 함께 우리 당의 입장에서 합의 문안을 손질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내가 내놓은 타협안은 이런 것이었다. 여야 간에 제기된 민생 문제, 사면복권 등 모든 정치 현안은 정치의 장래 수렴과 전국 안정에 기요하다는 인식 아래 개헌과 함께 국회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특히 구속자 석방 문제는 사안의 실정과 그들의 가족 사정 및 장래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선처하도록 관계당국에 여야가 건의한다. 여기서도 김 총무는 김대중 씨를 명시하자고 했고 나는 김대중 씨만 사면복권 해당자로 명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론으로 자연인의 이름은 빼자고 고집했다. 최후의 순간에 나는 김 총무 입장을 고려해 내가 직접 동교동 측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럼 내가 직접 동교동 측과 교섭하겠는데 김 총무가 양해하겠소? 나는 평소 대화를 유지해온 김상현을 내심 생각했다. 그러나 김 총무는 김노경 국회 부의장이 더 적절하다고 귀뜸해 주었다. 나는 김 부의장 실로 찾아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김동영 총무는 김대중 선생의 이름을 꼭 넣어서 사면복권 문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기에 나는 왜 김대중 선생만 사면 대상자로 한정하느냐. 사면복권 대상자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의장님, 어떤 쪽이 더 대외적으로 정당하겠습니까? 김 부의장은 금세 진의를 알아차렸다. 맞습니다. 사면복권 문제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개원 협상을 끝내고 5월 13일 제12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루한 개원 협상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 여야 간의 격돌, 단상, 점거, 날치기, 국회 농성, 폭력 국회 등 꼴사나운 국회 모습이 언론에 비칠 때마다 왜 여야 간에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 파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회개한 법을 만든 것도 웃기는 일이다. 국회는 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학원 안정법의 희생양들입니다. 제12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전국은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을 찾았지만 국회 밖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었다. 그 진원지는 대학이었다. 그동안 50 정권은 학원에 대해 계속 유화 조치를 펴왔다. 그러나 학원 분위기는 점점 격렬해질 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대학생들이 내건 이슈가 학원의 울타리를 넘어 노동운동과 반미운동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국민 감정을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는 광주 학살 진상 규명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의 그런 문제 제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12대 총선의 선거운동에 대거 참여해 신민당 돌풍을 일으킨 여세를 몰아 드디어 4월 17일 전국 학생총연합, 즉 전학년을 결성하고 그 산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목표로 하는 전위조직, 이른바 삼민투를 조직했다. 삼민투는 5월 16일 39개 대학에서 약 2만 명의 학생을 동원해 서울대학교에서 광주 학생 진실규명 대회를 열었고 다음날 그 수가 80개 대학에 3만 8천 명으로 늘어나 시위를 벌였다. 마침내 5월 23일 삼민투 학생 73명이 서울 한복판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 학생들은 국내외 언론을 향해 광주 학살을 지원한 미국의 공개 사과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은 아연 긴장했다. 학생들은 주한미군 대사 면담을 요구했고 전단을 만들어 문화원 외부에 살포하는 등 시위를 계속했다. 미국 문화원 건물 자체가 치외 법권 지역이어서 정부로서는 미국 측 요구가 없는 한 학생들을 강제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농성 학생들은 현명했다. 마침 5월 27일에 남북 적시자 회담을 위해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5월 26일 스스로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연행되었다. 이런 학생들의 시위에 정부는 극도로 흥분했다. 이 사건의 주동자 함운경을 비롯한 가담자 25명을 구속하고 배후에 김민석 전학년 의장, 허인혜 삼민투 위원장을 수배했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직후 어느 날 노신영 국무총리로부터 국회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정부 종합청사의 총리실에 갔더니 마침 총리가 누군가와 긴히 면담 중이라고 해서 잠시 접견실에 대기했다. 잠시 뒤 노 총리가 사무실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들어오라고 했다. 면담 중이던 분은 김석휘 법무부 장관이었다. 노 총리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마침 잘 됐습니다. 국회에서 사회 분위기를 잘 파악하실 터라 의견을 묻겠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주동자들에 대해 위에서는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라고 하는데 여기 김 장관은 그것은 과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순간 온건한 김 장관이 장시간 총리와 수기를 거듭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이 그래도 남북 적시자의 회담 직전에 스스로 농성을 푼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국가보안법은 간첩 다루는 법인데 이것을 학생운동 처벌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김 장관 의견대로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보안법이란 것은 큰 칼 아닙니까? 그 칼이 칼집에 들어있어야 국민들에게 법적인 위험을 갖게 되지 만약 그 칼을 빼서 학생들을 향해 휘두르면 가벼워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칼을 좀 더 위험있게 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순간 앞에 앉은 김 장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노 총리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이 총무의 의견이 납득되는군요.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김 장관은 나하고 같이 올라갑시다. 이 노신영 총리는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부가 주로 군부 정권이었는데 외교관 출신으로 안기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된, 그래서 노태우와 함께 정권 2인자, 차기 후보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노 총리는 서둘러 김 장관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완고했다. 허문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강경파는 삼민투의 민족, 민주, 민중 가운데 특히 민중이 들먹여지는 것을 두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구속된 학생 전원 아니더라도 주동자 함운경에 대해서만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선에서 의견이 조정되었다. 그 뒤 사태는 더 복잡해졌다. 점거 학생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본 적이 있느냐? 며 소리 지르는 등 법정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김석희 장관이 너무 무르다는 이유로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그는 학원 대책이 강경 조치로 돌아선 뒤 제1호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점거 학생들 가운데 서울대생에 대해 청와대는 전원 제적하라는 강경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이현재 총장은 학원 자율화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무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결과 이현재 총장이 제2호 희생물로 해임되었다. 그동안 학원에 대해 유화 조치를 할 만큼 했는데 약발이 안 먹히니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학원 내 사찰을 중단한다던 자율화 조치도 무시하고 경찰이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의 강경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허문도 정무수석과 장세동 안기부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순화하는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제5공화국 정부의 행동 패턴은 법부터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학생 순화와 관련한 입법 작업을 서둘렀다. 나는 청와대와 안기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나는 퍼뜩 1983년 12월 초 학원 자율화 조치를 취할 무렵 당시 노신영 안기부장의 말이 연상되었다. 지금 제적된 학생이 1200여 명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학생만 해도 350명에 가깝습니다. 이들을 관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명년 즉 1984년 5월이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분은 폴란드 분으로 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어떤 교황보다 강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탕평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연말을 기해 일제히 털어버리고 새로이 정화 탱크를 하나 만들어 학생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신영 안기부장의 설명대로 그해 연말 즉 12월 23일 학원 소요 관련 학생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명과 가석방 조치가 있었다. 그렇지만 정화 탱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실체가 법안으로 드러나게 된 게 아닌가. 학원 소요를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1960년대에도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소위 63 학원 소요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공화당 정권은 학원보호법이라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기골이 있던 서울대 신태환 총장과 유기천 법대 학장이 학생 선도는 법이 아니라 학교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해 정부가 결국 철회한 일이 있었다. 7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미국 문화원 사건 공판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부나 당에 마치 강원 양론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방침이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있을 모종의 조치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학원 안정법이라는 이름의 입법 시안이 내 손에 들어왔다. 학생 5,000명을 수용해 순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허문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안을 설명하면서 이런 법안이 일본에서도 1969년 8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된 바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외국 선례도 있으니 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의원 입법으로 하라는 주문이었다.
나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비상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강제 수용소가 가능하겠는가? 그 후 1차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에선 총무인 나와 이한동 정책위 의장이, 정부에서는 장세동 안기부장과 허문도 정무수석이 나왔다. 허 수석은 벽두부터 각하께서 당과 정부가 충분히 토의해서 당이 완전히 인식하여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라고 전제한 뒤 학원 안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 측의 설명을 주로 들었고 이 법안이 자칫 정치범 수용소나 삼청교육대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에 대야만 오갔다. 그리고 법률안이 성안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현홍주 정책조정실장은 나에게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기뜸해 주었다. 7월 26일 장세동 안기부장과 허문도 수석으로부터 재차 모이자는 연락이 왔다. 나와 이한동 의장, 그리고 이번에는 현홍주 정책실장까지 동행해서 만났다. 정부 측은 몹시 서두르고 있었다. 문제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교육 내용, 교관 등을 모두 준비했고 입법만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이 법을 의원 입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내 비위를 건드렸다. 나는 그 법안 자체가 못마땅했다.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즉 집시법이 있고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계속 법을 만든다고 학원 소요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이 법에 의한 조치가 과연 헌법에 언급된 보안처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한 보안처분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자를 사회안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단순히 학생 소요의 주동자라고 해서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우리끼리 논의한 바 있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한동 의장이 절충안을 냈다. 학원 소요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판사가 대상자를 결정한다면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내가 발끈했다. 아니, 법의 문외한인 나도 그 말에 납득할 수 없어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 소송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을 불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나는 이런 무리한 토론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것이 괘씸죄로 부풀려졌다. 이처럼 여당도 납득시키지 못할 법안을 놓고 안기부가 군부를 떼기 시작했다. 언론에선 학원안정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학생들이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강조해 정부의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설이 실렸다. 이에 따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학부형 중앙협의회 같은 단체가 국무총리를 찾아가 학원에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했고 대학의 총장, 학장들이 정신문화연구원에 모여 학교의 힘만으로 대학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8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 학원안정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원내 총무인 나에게는 아무 사전 협의도 없었다. 7월 30일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온 기자들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느냐고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라면 소집해야겠지만 학원안정법을 위해서는 아직 소집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또한 괘씸죄에 해당했다. 그날 마침 미 국무부에 있는 나의 친구 앨런 롬버그가 방한했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의 클리브랜드 부대사와 함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클리브랜드 부대사가 불쑥 비꼬는 투로 수용소 계획은 잘 되어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수치스러움을 떨칠 수 없었다. 7월 31일 노태우 대표로부터 급히 당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사로 가니 노 대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남대에서 급히 오라는 지시를 받고 헬기 편으로 갔다 왔소. 이 총무를 경질하라는 통보를 받았소. 나도 학원안정법에 이의가 있지만 각하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심려가 맛을 터이니 좀 쉬면서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합시다. 그 순간 나는 김석희 법무부 장관, 이현재 서울대 총장에 이어 내가 제3의 희생물로
물러나게 되는구나 생각했다. 허탈했지만 앞 일이 걱정스러웠다. 내가 물러나고 8월에 들어서면서 학원 안정법 입법 작업은 급피치를 올렸다. 여당 내에서도 의원 80% 이상이 반대했지만 안기부는 맨투맨으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국회 상임위별로 팀을 짜서 이의가 있는 의원들은 위원장이 책임지고 설득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그 무렵 야당인 신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치 이 법안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내가 총무직에서 경질된 뒤 부랴부랴 법률안을 검토했고 8월 7일 이태키 정책심의회 의장이 조목조목 꼬집어 문제점을 짚으면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야당은 이 법이 학생운동권뿐만 아니라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8월 13일 신민당 정무회의가 학원안정법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3당 대표 회담이 있었다. 이민우 총재는 대표회담 전에 김수환 추기경과 만나 나라를 병영국가로 만드는 학원안정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주변의 여론에 따라 이민우 총재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신민당의 이민우, 국민당의 이만섭 두 대표가 공동으로 노태우 대표를 몰아세웠다. 숯에 몰린 노 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영수회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가락독 연수원에서 소집된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설득한 탓인지 신임 이세기 총무가 뜻하는 대로 만장일치로 학원안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3당 대표회담에서 얼버무리고 온 노 대표만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8월 15일 전 대통령은 이민우 총재와 회담했다. 그 자리에서 학원안정법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 총재가 피력했다. 야권에서는 역할 분담을 해 신민당은 원내투쟁, 민추협과 제야단체는 원외투쟁을 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 이만섭 총재가 청와대로 가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총재도 강경하게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 조만간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게 될 터인데 학생들 잡아놓고 나라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 대통령은 그 말에 움찔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의외로 노 대표가 전 대통령 앞이라서 그랬는지 짐짓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학원안정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당에서는 각 지구당별로 활동 지침이 다 나갔고 만반의 준비가 돼서 국회에서 입법만 되면 즉시 행동에 들어가도록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대통령은 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처럼 의외로 강한 발언이 나오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야 합의하에 대외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잘 다듬어 보세요. 이로써 학원안정법은 반쯤 물 건너간 상태가 되었다. 신민당은 이런 여당의 허점을 알아차리고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8월 17일에 중앙상위를 열어 학원안정법 저지 투쟁을 결의안을 채택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를 시발로 전국 시도별로 저지투쟁위원회 현판식을 열어 국민 권기대회를 전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학원안정법 때문에 야권의 종교계와 학계까지 호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이렇게 범야권 투쟁 기구가 결성되면 그 끝은 결국 개헌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정부와 여당 쪽이었다. 8월 17일 전 대통령이 부랴부랴 청와대에서 긴급 당장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8월에 국회를 소집해 학원안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애초 방침을 보류하고 여야 간 타협을 통해 9월 국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강경하던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 사이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민정당이었다. 꼴이 우습게 되었다. 나는 희곡 한 편 쓰기보다 법조문 한 구절 쓰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한 버나드 쇼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네, 제2권의 첫 번째 장이 9장인데요. 정치복원 시대의 그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 책의 이제 1권은 제가 이미 읽었던 책을 읽었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이고, 이 책은 저도 이제 처음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저도 궁금해하면서 열심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